자, 이제 165페이지 원가 방식부터 시작해서 내용을 설명드릴 텐데 이게 어떤 개념인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감정평가죠. 감정평가는 대상 부동산의 선악 진위 여부를 판단해서 가치를 쭉 추계해서 나중에 화폐적 단위로 표현하는 것. 그게 감정평가였어요. 감정평가. 그래서 감정평가를 할 때 이제 진짜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건물이 하나 있어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얘가 감정평가 의뢰가 됐대요. 그럼 얘를 뭐라고 하냐면 대상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공부할 때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뭐였죠? 인근 지역. 그래서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인근 지역과 경제적 특성이 유사해서 대체할 수 있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지역을 무슨 지역이라고 했다? 유사지역. 그래서 유사지역에는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아니었다. 그래서 유사지역에서 사례부동산 추출하면 지역이 다르니까 지역유인 비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은 다 차치해 두고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는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 가지 방법이다. 세 가지. 시장은 누가 만나는 곳이라는 얘기를 했냐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곳이죠. 이 둘이 어디에서 만나죠? 시장에서 만납니다. 그럼 실제로 공급자는 얼마 이상을 받겠다고 얘기하나요? 얼마까지만 받겠다고 얘기하나요? 얼마 이상을 받겠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공급자 중에 나는 10억까지만 받을 테야. 11억 주면 확 혀 깨물고 죽어버릴 거야. 이런 사람 없죠. 그래서 얼마 이상을 받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수요자는 아무리 높게 지불해도 얼마까지만 지불하겠다고 얘기를 하겠죠. 이 얘기였어요. 그리고 이 둘이 만나서 어디에서 거래를 한다? 시장에서. 근데 이제 첫 번째, 여기서부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공급자는 공급하기 위해서 우선 만들어야 되나요? 만들어야 되죠. 그럼 만드는데 비용이 든다? 비용이 들 거예요. 그런데 쎄 빠지게 만들어 놓고 손해를 볼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면 적어도 얼마 이상은 그 비용 이상은 가격으로 받으려 들까요? 맞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는 얼마 이상이 얼마가 이게 가격이고 얼마가 바로 지금 비용이잖아요. 공급자 측면에서는. 그럼 공급자 측면에서는 이 대상 부동산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곧 뭐가 된다? 이게 가격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얘를 무슨 방식이라고 한다? 공급자 측면의 비용 방식. 비용을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면 원가죠. 그래서 얘를 원가 방식 또는 비용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나 해두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공급자 입장에서 이 부동산의 가격을 구할 때는 무조건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 구할 수 있으면 된다. 그 비용이 곧 가격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공부를 했지만 이 비용 속에는 공급자의 정상 이유는 포함되어 있나요?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정상 이윤을, 기업인의 이윤을 빼서 구한다 그러면 걔는 X예요. 더해져 있겠죠. 더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수요자는 부동산을 살 때 목적이 있나요? 심심해서 사나요? 아니면 수익을 누리기 위해 사나요? 수익을 누리기 위해. 그래서 수요자 이꼬르 투자자였죠. 부동산의 투자자. 그러면 수요자는 아무리 높게 지불해도 자신이 목적으로 하는 이 부동산에서 누릴 수 있는 수익까지만 가격으로 받으려 들까요? 맞죠? 그래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얼마까지 얼마가 가격이고 이 얼마가 수익이니까 수요자 입장에서 뭐가 곧 가격이 된다? 대상 부동산에서 발생될 수익이 곧 가격이 된다. 이게 무슨 방식? 수익 방식이래요. 말 그대로. 수익 방식. 그리고 시장에서 인제 만나서 거래를 합니다. 근데 얘가 제일 간단한 게 이 부동산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네 옆에 똑같은 건물이 있어. 근데 그 건물이 지금 10억에 거래됐어. 네가 거래됐어도 얼마? 10억. 그러니까 너는 10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얘는 무슨 방식이다? 시장에서 비교했죠. 그래서 무슨 방식? 비교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결국 감정평가의 방식은 총 몇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세 가지 방식이 존재하나요? 세 가지 방식.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이 부동산 사고 팔 때, 매매 활동할 때
주고받는 금액이 있죠. 그게 가격인가요? 가격이에요. 그리고 임대차 활동을 할 때 또 주고받는 금액이 있죠. 이게 임대료인가요? 임대료 임료죠. 그럼 감정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대상 부동산에 구하고자 하는 가격은 사실은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매매 활동의 뭐와? 가격과 임대차 활동의 임대료가 얼마가 될 것인지 이 두 가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세 가지 방식으로 두 가지를 구하니까 3 곱하기 2는 얼마가 되는데? 6이 되죠. 그래서 6방법인데 여기에 비교 방식 부분에서 토지 부분을 구하는 방법은 국장이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 표준지와 비교해서 구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추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교 방식 부분에 하나가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얘는 몇 가지 방법이 된다? 7가지 방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3방식 7방법. 네. 그러면 자 이제 이쪽 보세요. 지금 몇 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방식? 그럼 세 가지 방식에 의해서 각각 구해진 가액은 그 이름이 같을까요? 다 다를까요? 다르겠죠. 방식이 다르니까 부르는 이름이 다를 거예요. 그럼 그 이름이 이제 어떻게 정해지냐면 실제로 이 건물을 이쪽 잘 보세요. 감정평가는 공인중개사가 합니까? 감정평가사가 합니까? 감정평가사. 그럼 감정평가론 공부할 때는 감정평가사가 됐다는 가정하에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감정평가사는 아무런 부동산이나 자기가 찍어서 들어가서 감정평가한다. 평가 의뢰된 걸? 평가 의뢰된 걸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평가가 딱 의뢰가 돼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사는 방식을 채택하겠죠. 어떤 방식에 의해서 평가할 것인지를.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비용 방식에 의해서 평가하겠다고 얘기했으면 누구 측면에서 구하는 거다? 공급자 입장이 돼서 이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해 보는 거죠. 그럼 이 부동산의 전체 비용만 구할 수 있다면 그게 곧 가격이라고 얘기하면 끝나겠네요. 그럼 이 건물 하나를 짓는 다음 목재, 철근, 세면 등 온갖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비용이 하나다 여러 개다? 여러 개죠. 그래서 이 대상 부동산의 전체 비용을 구해내려면 각각의 비용들을 일일이 다 쌓아서 계산해야 될까요? 전체 비용을 구하려면? 그러면 이제 한자로 쌓을 적자, 적재한다는 표현 들어보셨죠? 쌓을 적자, 계산할 산자. 그래서 얘를 뭐 시킨다고 얘기한다? 적산시킨다라고 얘기한다. 고로 비용 방식에 의한 가액은 무슨 가액이라고 하고 얘를 이제 가액이라는 표현을 써요. 감정평가에서. 쓸데없이 또 이름을 바꿔놨어요. 가격이라고 안 하고 가액이라고 한다고요. 똑같다고요. 가치, 가격, 가액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비용 방식, 원가 방식에 의한 가액은 이름이 뭐고? 무슨 가액? 비용을 쌓아서 계산한 가액, 적산 가액이고 비용 방식에 의한 임료는 뭐라 부른다? 적산 임료라고 부른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수익 방식은 제일 쉬워요. 수익이 곧 가격이고 수익이 곧 임료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만 붙여주면 되냐면 수익자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보세요. 그럼 수익 방식에 의한 가액은 뭐라 부른다? 수익 가액이고 수익 방식에 의한 임료는 수익 임료다.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끝나요. 그 다음 세 번째, 비교 방식에 의한 가액과 임료가 있는데 얘 이름은 비교하여 준한대요. 비슷한 거래 사례된 것과 비교하여 그것에 준한 가액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해 보세요. 비교하여 준한다. 그 줄여서 뭐라고 한다? 비준이죠. 그러면 비교 방식에 의한 가액의 이름은 뭐다? 비준 가액이고 비교 방식에 의한 임료는 비준 임료가 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되셨어요? 그런데 자 이제 볼까요? 지금 3방식에 의해서 구해진 가액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보세요. 어떤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11억이에요. 근데 이 건물이 앞으로 발생시킬 수익들을 미래 가치를 딱 추계를 한 다음에 현재 가치로 고쳐봤더니 얘가 얼마냐면 10억이랍니다.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얘가 실제로 거래되는 가액은 얼마냐면 얘가 12억이에요. 이럴 수 있을까요? 이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3방식에 의한 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럼 이렇게 각각의 가액들 구해진 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험적으로 계산된 가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슨 가액이라고 한다? 시상가액. 그러니까 얘는 최종적인 가액이 아닌 거죠, 지금. 감정평가를 통한 최종적인 가액이 아니라 시험적으로 계산된 가액이래요. 그럼 3방식에 의한 이렇게 시상가액이 주어져 있으면 이 금액들을 산술평균할 것 같다, 가중평균할 것 같다? 제가 다 가중평균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를 3개를 다 더해서 3으로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이 대상 부동산의 특성에 따라서 좀 더 적합한 방식이 존재한다고요. 그럼 그 방식에 무게를 더 실어서 평균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설명드려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토지는 만들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고 했죠. 부증성의 특성을 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토지는 생산할 수 없으니까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없어요. 그럼 비용이고 가격이라는 무슨 방식을 적용할 수 없겠다? 원가 방식을 적용할 수 없겠네요. 그럼 토지는 수익은 창출하나요? 그러니까 수익 방식으로는 구할 수 있겠네요. 토지 시장에서 거래가 되나요? 그러니까 비교 방식으로도 구할 수 있겠네요. 그 내용인 거죠. 그런데 토지 중에서 매립지, 조성지, 간척지 등은 만들 수 있죠. 그럼 예외적으로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무슨 방식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다. 예외적으로 원가 방식으로 적산가액을 구할 수도 있겠죠. 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은 만들 수 있죠.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죠. 그러니까 무슨 방식으로? 비용 방식으로 평가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게 극명한 차이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거용 부동산은 수익을 창출한다. 자, 손 한번 더 들어보세요. 손 한번. 몸 상태를 판단하는 거예요. 빨리. 시간이 없어요. 내리고. 네. 주거용 부동산은 수익을 창출한다. 안 한다. 부동산학에서는 주거용 부동산은 단순 자가 주거용입니다. 스스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유난히 수익성 부동산이라고 자꾸 착각을 하시는데 수익성 부동산이 아니에요. 그럼 주택은 수익성 부동산이 아니니까 무슨 방식으로 평가를 안 한다? 수익 방식으로 평가를 안 하고 주택 만들 수는 있네요. 비용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겠네요. 그럼 비교 방식으로도 평가 가능하죠? 주택 빈번하게 거래가 되니까.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절교회는 죄송해요. 또 이것도 교회가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절과 교회는 수익을 창출한다. 막 또 손을 막 들고 싶죠. 한 주에 모이는 헌금이 얼마인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절교회는 수익성 부동산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절이 있는데 그 절이 수익을 많이 창출해요. 그럼 그 절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 이런 거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교회의 경우에는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니까 무슨 방식에 의해서 평가하지 않고 수익 방식에 의해서 평가하진 않겠네요. 절교회 만들 수 있나요? 그러니까 비용 방식에 의해서 평가는 가능하겠죠? 그럼 A절의 주지스님과 B절의 주지스님이 절을 계속 시장에서 내놓고 사고 파는 경우가 흔하나요? 또 지금 막 생각하는 거죠. 흔한가? 그럼 목사님이 그 교회를 막 사고 파나요? 그런 경우가 흔하지 않죠. 거래 사례를 찾기가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절 교회 같은 경우에는 비교 방식으로도 평가하기 어렵겠네요. 수익 방식도 아니고 그럼 무슨 방식? 비용 방식에 의해서 평가하겠죠.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 각각의 부동산의 용도, 종류별로 좀 더 적합한 방식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죠. 그럼 좀 더 적합한 방식의 평가된 금액에 가중치를 실어서 평균하겠네요? 누가? 감정평가사가. 그럼 감정평가사가 여기다가 80%를 싣고 여기다 10%를 싣고 여기다 10%를 싣고 이걸 누가 정하는 거죠? 감정평가사. 그럼 결국은 감정평가된 가액 얘를 가중평균해서 최종적인 가액을 구할 때 시장 가액을 이렇게 정한다고 했을 때 가중치 부여 시에 감정평가사의 주관의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내용이 따라 나오겠죠.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얘가 산술 평균한다라고 여러 번 나왔었어요. 무슨 평균이라는 걸 무조건 기억하면 된다? 가중평균. 그래서 지금 7가지 방법이 왜 나오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에서 이제까지 시험 문제 나왔던 건 원가 방식에 의해서 각각 구해진 가액의 이름이 뭔지, 임료의 이름이 뭔지, 수익 방식 가액 임료 이름이 뭔지. 정말 쉽죠? 한번 연습할 거예요, 여러분. 수익 방식에 의한 가액은 뭘 붙이면 된다? 수익. 비교 방식에 의한 가액은 비교하여 준한. 비용하여 준한, 비교하여 준한. 비교하여. 그러니까 비교 방식이죠. 되셨죠? 쌓아서 계산하는 건 비용을 쌓는다, 비교를 쌓는다? 비용. 그러니까 비용 방식이죠. 적산자가 들어가면. 그래 놓고 이제 이 7방법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7방법의 이름이 각각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까지가 시험 문제 근래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내용을 제가 정리해 놓은 게 165페이지. 있죠? 원가 방식부터 내용이 있는데 먼저 16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163. 지금 1번에 가치론과 가격 삼면성이라고 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가격이 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잠깐만 이쪽 보세요. 원가 방식에 의해서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 부동산 자체가 비용, 만든 데 들어간 비용이 있다는 특성이 있는 거죠. 원가 방식은. 비용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건 부동산 자체가 비용성이 있는 거다. 비용성의 특성에서 출발해서 나온 게 비용 방식. 그럼 부동산이 수익을 창출한다는 특성이 수익성이네요. 그럼 수익성에 차가 난 게 무슨 방식? 수익 방식. 부동산이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는 게 시장성이네요. 시장성에 차가 난 게 무슨 방식? 지금 비교 방식. 지금 그 얘기인 거죠. 파란색을 보시면. 제일 위에 박스에. 보셨어요? 그 부분에 고전압화, 한계 효용압화, 신고전압화 다 쓸데없어요. 그건 보실 필요가 없고 그 옆에 있는 파란색 부분을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2번. 감정평가의 3방식 7방법이 있는데 그 박스의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급 측면 만든 데 비용이 든다. 수요자는 수익을 목적으로 산다. 시장에서 비교해서 구한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리고 각각 가격, 임료 구하는 방법의 내용이 있어요. 가격 종류를 먼저 보시면 제가 적어놨죠. 비용을 쌓아서 계산한다 그래서 적산이라고 얘기를 했고 수요자 측면 수익이 곧 가액이다. 수익가액.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지금 163페이지 정확히 중간 보고 있어요. 그 다음 시장 측면에서는 비교하여 준한. 그래서 비준이란 단어를 붙인다라고 돼 있습니다. 됐나요? 그럼 이제 그 바로 위에 있는 두 칸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각각 원가법, 적산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거기를 보시면서 대답해 보세요. 자, 저를 먼저 보세요. 우리는 이제 7개 방법이 나오면 뭘 해줄 수 있으면 되냐면 어떤 방법이 딱 주어졌을 때 그게 수익 방식인지 비용 방식인지 비교 방식인지 구분해 주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면 어느 방식이겠는지를 대답해 보세요. 아직 공부를 안 했지만 안 했다는 전제 하에 거래사례 비교법은 무슨 방식일까요? 이걸 수익 방식으로 대답하기가 훨씬 어려워요. 거래사례 비교법은 비교 방식. 임대사례 비교법은 어떻게 하셨어요? 비교가 들어있잖아요. 다시 수익 환원법은 무슨 방식? 수익 방식. 수익 분석법은 수익 방식. 아시겠죠? 이렇게 쉽다고요. 그럼 원가법은? 지금 원가법은 비용 방식이겠죠. 원가 방식이에요. 그럼 적산법은? 아까 제가 쌓아서 계산하는 건 뭘 쌓아서 계산한다고 그랬죠? 비용을. 그러니까 얘도 비용 방식이겠네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원가법과 적산법이라고 이렇게 주면 이 둘 중에 뭐가 가격을 구하는 건지 뭐가 가액을 구하는 건지 뭐가 임료를 구하는 방법인지 헷갈린다고요. 그리고 수익환원법과 수익분석법이라고 돼 있으면 얘를 딱 보는 순간 뭐가 헷갈리냐면 절대 이건 안 헷갈려요. 지금 둘 다 뭐가 있죠? 수익 방식이라는 건 안 헷갈리는데 뭐가 가액을 구하는 방법인지 뭐가 임료를 구하는 방법인지 헷갈린다고요.
이게 헷갈린다는 걸 누가 알고 있냐면 출제자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중 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알맞게 짝지어 놓은 것. 이런 식의 문제를 낸다고요. 다음 중 임료를 구하는 방법만 알맞게 짝지어 놓은 것.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하시는 방법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외우고 끝낼 거예요. 임료를 적분 낸다 이렇게 기억하고 끝낼 거예요. 우리 수학 시간에 미분 적분 했나요? 거기까지만 있다는 것만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적분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적산법과 뭐는? 수익 분석법은 뭘 구하는 방법이다? 임료. 그러면 제가 왜 이건 안 적었냐면 잘 보세요. 거래사례 비교법과 임대사례 비교법이 있대요. 여러분 임대사례를 비교하면 임료가 나올까요? 가액이 나올까요? 임대사례를 비교하면 임료가 나오겠죠. 그럼 얘는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럼 거래사례 비교법은 뭘 구하는 방법이다? 가액,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겠죠. 가격 아니면 임료니까. 근데 지금 쓸데없이 가격을 지금 뭐로 바꿔놨다고 그랬죠? 이름을? 가액으로 바꿔놨다고 그랬죠. 원래는 시산 가액이었는데 가격이었는데 시산 가액으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되셨어요? 이걸 헷갈려 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163페이지 그 박스를 보시면 가격과 임료를 구하는 방법에 가격 부분에 원가법이 있고 임료 부분에 적산법이 있죠. 맞나요? 그 다음 수요 측면에 수익환원법이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고 수익분석법은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만 적분한다라고 기억해 두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뭐 한다? 적분. 그래서 적산법, 수익분석법은 뭘 구하는 방법? 임료.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비교 방식 부분에 공시지가 기준법이 하나 있죠, 여러분. 비교 방식에. 그 비교 방식 공시지가 기준법에 별표 하나 쳐보실까요? 공시지가 기준법에 별표 치셨어요? 네, 별표를 치셔야 돼요. 이게 비교 방식인데 공시지가 비교법 같은데 뭐라고 돼 있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구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얘는 공시지가 기준법이죠. 이거 시험 문제에 공시지가 비교법이라고 나온 적이 있단 말이에요. 얘만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따로 꼭 기억을 해 두세요. 그 다음 그 밑에 3번 마샬의 3면 등가성의 원칙 이론 이렇게 돼 있는데 마샬이라는 분이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한 번만 듣고 마세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일물 일가의 법칙이 성립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균형 가격이 성립되고 하나의 물건엔 하나의 가격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때는 공급자 측면에서 구하든 수요자 측면에서 구하든 시장에서 구하든 가격이 똑같겠네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그러면 세 가지 측면의 가격이 모두 동등하죠. 얘가 3면 등가의 원칙인데 실제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라 불완전 경쟁 시장이니까 얘가 이렇게 결정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측면에 의해서 구한 가액이 다 달라질 수 있고 그때 구한 가액은 시험적으로 계산한 무슨 가액? 네, 그렇죠. 이것도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돼요. 시산 가액을 최종적인 가액으로 조정하는데 무슨 평균한다? 가중평균한다.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164페이지 이제 4번 시산가액의 개념과 조정에 괄호 1번 시산가액의 개념 동그라미 1번 시산가액이란 평가 3방식에 의해 산출된 적산가액, 비중가액, 수익가액을 각각 말하는 것으로 아직 평가가액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가액이 된다. 그래서 동일한 부동산이더라도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조정이 필요하다. 괄호 2번 시산가액의 조정 있죠? 그 부분에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시산가액의 조정은 평가 3방식에 의한 산가액을 단순히 산술평균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합한 한 가지 방식을 취하되 다른 방식으로 그 합리성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근데 그 밑이죠. 동그라미 3번 시산가액 조정 시 산술평균하지 않고 무슨 평균한다? 그 다음 줄에 가중평균이죠. 근데 가중평균할 때 가중치의 부여는 감정평가사의 주관의 개입이 될 여지가 있다 없다? 있다고 했죠. 여지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됐건 무슨 평균한다가 중요한 포인트다? 가중평균. 지금 그 얘기예요. 그 다음 이제 165페이지에
원가 방식의 원가법이 있어요. 원가법. 이 원가법의 내용을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방법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만 이름을 보고 따라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그 따라 들어간 내용에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볼게요. 165페이지에 원가법이라고 되어 있죠. 원가법을 설명드릴 겁니다. 그럼 원가법을 얘를 뭐라고도 하냐면 독성식 평가법이라고도 한대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각각의 방법의 이름에 그 방법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어요. 그대로 들어있어요. 이걸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여러분 감정평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감정평가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할 때 누구 측면에서 구해야 될지를 먼저 정하는 거죠. 그래서 원가법은 무슨 방식이니까? 비용 방식이니까 누구 입장에서 구하는 거다? 공급자 입장에서 이 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해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원리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절 보세요. 건물을 사러 갔습니다. 건물을 하나 사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건물을 팔겠다는 공급자가 얼마를 받겠다고 얘기를 했냐면 30억을 받겠대요. 토지가액의 그 건물 가치까지 합쳐서 30억을 받겠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러 간 내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 딱 들었냐면 그래? 30억을 불러? 내가 바로 옆에 토지를 사고 똑같은 토지를 사고 그리고 건축 비용을 들여서 똑같이 이 건물을 다시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따져본 거죠. 이해가 되세요? 공급자가 돼서 또 다른 공급자가 돼서 내가 똑같이 다시 만들어 본 거예요. 그 건물을. 그랬더니 얼마였냐면 걔가 25억이에요. 그럼 똑같이 지금 현재 25억을 들여서 만들 수 있는 건물을 30억에 살까요? 안 사죠. 그럼 이제 이 공급자는 팔 때 아무리 높게 받아도 얼마 이상을 못 받는다? 25억 이상을 못 받겠죠. 그러니까 이 건물의 가액은 얼마다? 25억. 이게 바로 무슨 식 평가법이다? 복성식 평가법 원가법이에요. 되셨나요?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미 있는 건물을 다시 만들어 봤죠. 다시 복자의 만들성자. 다시 만드는 방식에 의한 평가법. 다시 만들면 만드는 데 들어가는 뭐가 나온다? 비용이. 그 비용이 곧 가격이다. 이게 바로 원가법의 기본적인 원리인 거예요. 됐죠? 네. 그러면 이제 건물이 하나 있으면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내용을 정확하게 잘 보세요. 대상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게 평가 의뢰가 됐는데 얘 신축 시점이 있을까요, 여러분? 질문이에요. 감정평가 이루어진 부동산은 감정평가 의뢰가 이루어진 부동산은 실제 현실에 존재하는 부동산일까요?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일까요? 존재하지도 않는 걸 감정평가 의뢰를 해요? 당연히 현재 존재하는 건물이죠. 그럼 걔를 좀 더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현존이네요. 그럼 현존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실제 조달돼 있나요? 그럼 신축 시점에 얘 조달한 비용이 있겠죠? 조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를 뭐라고 한다? 조달 원가. 따라해 보세요. 조달 원가. 그러니까 얘는 만든 데 들어간 비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신축 시점이 언제냐면 신축 시점이 얘가 2011년이래요. 2011년. 그리고 조달 원가가 얼마가 들어갔냐면 얘가 10억이 들어갔답니다. 이럴 수 있겠죠? 이걸 찾아냈어요. 이렇게. 그런데 얘가 언제 평가 의뢰가 됐냐면 2021년도에 평가 의뢰가 된 거예요. 그럼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뭐라고 했었죠, 여러분? 기준 시점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감정평가사는 무슨 신이 들려서 가액을 뽑아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서 평가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준 시점은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기억나셔야 돼요. 평가 보고서 작성 완료한 날짜 아니었어요. 평가 의뢰된 날짜가 아니었어요.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에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평가된 가액이 된다. 그래서 기준 시점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였죠. 그런데 이때 이 대상 부동산을 평가하는 건 지금 언젠데? 2021년도인데. 그럼 이 건물 사러 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의하면
금액을 부르니까 가만히 있어봐. 너랑 똑같이 만들어 볼게.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이 25억이니까 넌 25억. 아까 이렇게 얘기했죠. 2021년도로 돌아가서 다시 만드나요? 2021년도에 다시 만드나요? 2021년도에 똑같이 다시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구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얘는 이미 조달되어 있는 걸 다시 조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인가요?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부른다? 재조달 원가라고 하겠죠. 재조달 원가가 아니라 이거 처음에 강의를 하면 어떤 분들이 꼭 있냐면 쉬는 시간에 찾아와요. 오타네요, 오타. 재조죠. 이렇게 무식할 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모르는 거예요. 얘를 띄어서 읽는 걸 기억을 못 하는 거죠. 이미 조달되어 있는 걸 다시 조달한 거죠. 네. 그러면 얘는 어느 시점에? 기준 시점 만든 시점? 기준 시점에 다시 조달하는 데 들어간 비용입니다. 이거 건축 시점, 신축 시점 이런 식으로 함정 파요. 무슨 시점이다? 기준 시점의 재조달 원가가, 자 이제 얘 조달 원가가 10억이니까 얘 10억일까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 2021년도에 실제 만든 비용이 10억으로 지금 잡혀져 있어요. 얘가 조사가 된 자료가 있다고요. 실제 들어간 비용이 명세서가 있어요. 그럼 얘를 2021년도에 10억 들었다고 2021년도에 똑같이 지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10억이 아니겠죠. 물가가 변동해요? 변동하지 않아요? 변동하잖아요. 되시죠? 그래서 물가가 이 기간 중에 얼마만큼 상승했냐면 20%가 만약에 상승했다면 얘 100 기준 잡았을 때 항상 처음 100%죠? 그럼 얘는 120%가 되겠죠? 120%로 만들려면 얼마를 곱하면 돼요? 12? 1.2를 곱하면 되죠? 네, 그렇죠. 12억. 그래서 12억이 되겠죠. 되셨어요? 그런데 이 기간 중에 10% 상승했다는 얘기는 얘 100% 잡아놓고 20% 상승했으니까 120%가 됐다라고 한 번만 곱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얘가 5%씩 상승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시험에 함정을 파는 건 10년까지면 너무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얘가 2019년도 신축 시점, 기준 시점 2021년. 그래서 이 기간 중에 5% 상승한 것과 5% 상승, 매년 5% 상승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만약에 이 기간 중에 5%가 상승됐다 그러면 얘는 얼마만 곱하면 되죠? 1.05만 한 번만 곱하면 되죠? 되셨어요? 그런데 얘가 매년 5% 상승했다 그러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5% 상승했고 또 5% 상승한 거죠? 그럼 얘는 1.05에 한 번을 곱해주면 된다? 두 번을 곱해야 된다? 두 번이죠. 이걸 가지고 함정을 판단 말이에요. 원리는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네. 그러면 이렇게 재조달원가를 구하는 방법은 물가 변동률을 적용한 거네요. 신축 시점의 조달원가에 물가 변동률을 곱해서 재조달원가 구해낸 거잖아요. 이렇게 뽑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2억이 나왔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셨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재조달원가 12억을 뽑아냈어요. 뽑아냈는데 지금 한 가지 여기서 딱 멈춰서 12억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이유. 이 건물 언제 지었죠? 2011년? 지금 몇 년? 2021년? 몇 년 지났죠? 10년이 경과됐죠. 달아 없어졌어요? 달아 없어지지 않았어요? 이 건물의 가치가 달아 없어졌죠. 증가됐어요? 감가됐어요? 감가됐죠. 그럼 감가된 부분만큼을 감안해서 고쳐줘야 되겠네요. 감가 수정을 해줘야죠. 네. 그러면 그 비용을 빼고 남아있는 게 이 부동산의 현재 가치가 된다. 기준 시점에 다시 만든 데 들어간 비용에서 그 기간 동안 달아 없어진 것만 빼면 된다는 거죠. 그럼 남아있는 비용들이 있어요. 그 비용들을 일일이 다 쌓아서 계산한 가액, 무슨 가액? 적산가액이 나온다. 그럼 결국 자, 여기를 보실까요?
원가법은 뭘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적산가액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두 가지를 알면 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뭐와? 재조달원가와 감가수정 이렇게 두 가지를 구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재조달원가의 종류가 있겠죠? 종류가. 그 종류가 첫 번째가 뭐냐면 들어보세요. 이 부동산에 만든 데 들어가는 비용이 곧 기준 시점에 똑같이 다시 만든 데 들어간 비용이 이 부동산의 가액이라고 평가를 한다면 대충 만들어야 될까요? 똑같이 물리적으로 복제해야 가장 정확할까요? 물리적으로 똑같이 복제하는 게 정확도가 제일 높겠죠. 그 비용을 뽑아내는 게. 그리고 우리 물리적으로 똑같은 사람을 복제인간이라고 하나요? 복제인간? 그래서 얘는 재조달원가의 원칙은 복제하는 게 원칙이에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얘는 복제원가를 구하게 돼 있습니다. 복제원가. 그런데 얘를 표현에 따라서는 얘 만들 제자, 만들 조자, 만들 성자 다 똑같나요? 그래서 복제원가, 복조원가, 복성원가 이렇게 다 똑같이 얘기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쓰는 건 복제원가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됐죠? 그럼 얘는 물리적으로 똑같은 건가요? 복제인간은 물리적으로 나랑 동일한 거죠. 똑같다니까요. 이게 복제인간. 그런데 얘가 원칙인데 지은 지 하도 오래전에 지어서 그 자재, 그 공법으로는 더 이상 짓질 않아요. 그럼 물리적으로 복제를 못 하겠죠. 물리적으로 복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동일한 기능을 갖도록 그 부동산, 이 대상 부동산을 대체하는 것을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구해요. 얘가 무슨 원가다? 대치원가 또는 대체원가예요. 그럼 대체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동일한 효용,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니까 대체가 되겠죠. 되셨죠? 그러면 이 대체원가는 이 대상 부동산과 동일한 기능을 갖도록 만든 거니까 이미 이 대상 부동산에 기능이 저하된 부분이 있다면 그 기능 저하된 부분도 똑같이 감안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재조달원가, 대치원가 속에 기능적 감가가 이미 돼 있는 거죠. 기능을 동일하게 만든 거니까. 네. 그럼 감가수정에서 기능이 저하돼서 가치를 까는 감가수정의 기능적 감가를 또 하면 얘를 두 번 까는 거네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재조달원가를 대치원가로 구하면 감가수정 시 뭘 안 한다? 기능적 감가를 안 한다고 나오겠죠. 얘를 경제적 감가를 하지 않는다, 물리적 감가를 행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판다고요. 그러니까 기억하는 포인트는 대체되는 건 동일한 기능. 뭔가 나오면 기능이 나와야 된다고요. 계속. 기능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돼. 그럼 이 문제를 안 헷갈리고 푸실 수 있으세요. 됐죠? 그럼 이 재조달원가를 구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표로 제가 적어놓길 뭐라고 적어놨냐면 원가법 보세요. 적산가액의 계산은 재조달원가에서 감가수정액을 빼서 구한다. 재조달원가의 종류는 물리적으로 똑같이 복제하는 게 원칙이고 복조원가, 복제원가. 그렇게 못 구하겠으면 예외적으로 뭐로 간다? 대치원가로 간다. 되셨죠? 그리고 재조달원가를 구하는 산정식은 건물 부분을 구하는 것과 토지 부분을 구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건물 부분에서는 표준적인 건설 비용이 있답니다. 말 그대로 목재, 철근, 세멘 등등등 다 들어가고 현장 관리비 등이 들어가겠죠. 얘를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라고 해서 합쳐서 표준적인 건설 비용이라고 해요. 그리고 건물을 온전하게 갖기 위해서는 건물 지으면 취득세 내야 되나요? 등록 면허세도 내죠. 이렇게 부대 비용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 비용 속에는 당연히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정상이윤 포함되어 있죠? 네, 얘기하지 않아도. 그 다음 토지 부분에 원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산 걸 소지라고 하죠. 소지의 취득가액에 표준적인 건설비, 통상적인 부대 비용이 다 포함되네요. 그래서 그냥 산정식 부분에선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다 더한다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다 더한다. 그리고 구하는 방법에 직접법 있죠, 여러분? 지금
재조달원가를 이제 구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직접법에다 뭐라고 적어두시냐면 대상부동산이라고 적어놓으실까요? 대라고. 대상부동산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럼 총가격 적산법이라는 건 뭐냐면 고개 들어보세요. 총가격 적산법은 총량조사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이 부동산 만드는 데 들어가는 모든 요소들을 다 깔아요. 목재, 철근, 세멘 등등등. 그 다음 목재의 크기별로 각각 몇 개가 필요하고 수량이 몇 개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다 적어놓고 단위당 그 목재 비용이 있겠죠. 언제? 기준 시점에 그 단위당 원가에다가 수량을 곱하면 목재 비용 나오겠죠. 그럼 철근도 그런 식으로 계산 가능할까요? 시멘트 한 포당 가격이 얼마인지 거기다가 곱하기 수량을 곱하면 세멘트에 굉장히 있어 보이죠? 세멘의 가격도 나오죠. 이런 식으로 다 일일이 곱하고 더하는 게 총량조사법, 총가격 적산법이에요. 그럼 얘는 시간과 비용은 많이 들겠나요? 이렇게 구하면. 그렇지만 정확도는 높겠다 떨어지겠다? 높겠죠. 이게 총가격 적산법. 부분별 단가 적용법은 얘는 부분별로 단가를 적용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기초공사하는데 얼마, 기둥공사하는데 얼마, 지붕공사하는데 얼마. 그러니까 얘는 전체 얼마. 이렇게 더하는 거네요. 말 그대로 부분으로. 그럼 얘는 아까보다는 일일이 세세하게 다 곱하고 더하는 것보다는 정확도가 높겠다 떨어지겠다? 정확도는 떨어지죠. 그 대신 시간과 비용은 적게 들겠네요. 얘의 가장 큰 장점. 지붕이 파손되면 지붕의 수선비가 바로 튀어나오나요? 나오죠. 왜냐하면 각각 부분별로 다 계산을 해놨으니까. 부분이 파손됐을 때 그 수선비가 바로 나온다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변동률 적용법 있죠, 여러분? 변동률 적용법 제가 설명드렸죠? 신축 시점의 조달 원가에 물가 변동률만 적용하면 기준 시점에 뭐가 나온다? 재조달 원가가 나온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간접법은 간접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얘는 유사부동산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무슨 부동산? 유사부동산. 대상부동산과 유사한 것에서 뽑아내는 거죠. 그리고 감가 수정 방법에 감가 요인이 물리적 요인, 기능적 요인, 경제적 요인, 법률적 요인 이런 식으로 쪼개진대요. 그때 법률적 요인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물경기를 봐주시는데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이쪽을 그대로 보세요.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에 벽이 파손됐어요. 벽이 파손됐답니다. 바닥이 마멸됐어요. 그럼 얘는 마모돼서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물리적으로 달아 없어진 건가요? 이 대상부동산에 물리적으로 달아 없어진 거잖아요, 얘가.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물리적 감가라고 해요. 이번에는 그대로 잘 들어보시는 거예요. 설계 설비 불량이 이루어졌습니다. 설계 설비가 불량이래요. 그럼 얘는 기능이 저하되나요? 기능이 저하된 만큼 가치를 증한다, 감한다? 감한다. 그러니까 얘를 무슨 감가라고 하겠네요? 기능적 감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둘은 이 대상부동산 건물 내부적 요인인가요? 외부의 감가 요인이 있나요? 내부적으로 달아 없어졌고 내부적으로 기능이 저하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내부적 요인이네요. 얘는 내부죠, 내부. 내부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이 부적합해졌대요. 또는 시장성이 감퇴됐대요. 이 지역에.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외부 환경이 변함에 따라 대상부동산의 가치는 떨어지죠. 그럼 시장성이 감퇴됐다고 해서 이 부동산의 기능이 저하되는 건 아니잖아요.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죠. 무슨 감가라고 한다? 경제적 감가라고 하겠죠? 그럼 이 경제적 감가의 요인은 대상부동산의 내부에 존재해요? 외부에 있어요? 외부에 있죠.
그럼 우리는 감가 요인을 크게 물, 기, 경으로 쪼갤 수 있다? 실은 물경기인데 물기경으로 쪼갤 수 있죠? 이렇게 쪼갤 수 있어요. 그럼 감가 요인이 발생되면 이 감가 요인을 그냥 눈 뜨고 볼까요? 고칠까요? 고쳐야 되겠죠. 근데 회복 가능한 경우가 있고 불가능한 경우로 쪼개진다고요. 얘가. 그럼 회복 가능한 경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실제 물리적으로도 고칠 수 있어야 될까요? 현실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경제적 타당성도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죠. 즉 이 회복, 수선에 들어가는 비용과 수입을 비교해서 수입이 커야 이 일을 하겠죠. 적어도 같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건물이 벽이 파손됐습니다. 그럼 얘는 물리적으로 회복이 가능한 정도가 있고 불가능한 정도가 있겠죠. 근데 너무 파손이 심하게 돼서 아예 회복이 불가능해요. 그럼 얘는 회복 불가능한 감가 요인이네요. 근데 벽을 봤더니 고칠만 해요. 물리적으로. 그럼 얘는 일단 회복 가능처럼 보이는데 그 들인 비용과 수입을 따져봤더니 비용이 더 커요. 그럼 경제적 타당성이 없죠. 그럼 결국은 안 하죠. 그러니까 걔는 회복 불가능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회복 가능한 감가 요인이 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 고칠 수 있어야 되고 수지타산도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야 회복 가능이 됩니다. 그럼 둘 중 하나만 없어도 회복 불가능이네요? 그럼 지금 내부적 감가 요인은 이 내부를 가지고 어찌어찌 함에 따라 회복 가능한 경우가 있고 불가능한 경우가 있겠네요? 맞아요? 이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둘 다 없어도 그렇지만 하나만 없어도 얘는 회복 불가능이죠. 그런데 자 여기를 보세요. 시장성이 감퇴됐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데 그 옆에 상권이 죽었어요. 그럼 그 건물 갖고 아무리 죽어라고 무슨 노력을 해봤자 상권이 살아나나요? 안 살아나죠. 그러니까 경제적 감가는 그 감가 요인 자체가 외부에 있으니까 대상 부동산 갖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회복이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경제적 감가는 얘는 회복 불가능한 감가 요인만 존재하겠죠. 얘 둘은 가능과 불가능인 거고.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감가 요인의 분해를 했을 때 회복 가능인지 불가능인지를 섞어서 문제를 냅니다. 이렇게 낸다는 얘기예요. 물리적 감가와 경제적 감가는 회복 가능과 불가능으로 쪼개지고 기능적 감가는 회복 불가능한 감가만 있다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판다고요. 그럼 얘를 이해는 되셨죠 지금? 그럼 시험장 들어가서 만약에 얘가 나왔다. 헷갈릴까요? 헷갈리지 않을까요? 헷갈려요 실제로. 그래서 얘를 안 헷갈리고 문제를 푸는 방법이 뭐냐면 MM이 있겠죠? 그래서 독을 앞에 두고 까불까불대면 물기밖에 더하겠냐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개를 앞에다 두고 그 앞에서 까불까불 됐어요. 까불까불이 뭐예요? 가능 불가능이죠. 뭐만? 물리적과 기능적은 회복 가능과 불가능으로 쪼개져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이걸 기억하자고 그랬죠 지금. 예. 그리고 또 하나 MM으로 기억하실 게 뭘 기억해 두시면 되냐면 우리 경불을 웬다? 불교에서 경불? 그래서 경불을 웬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경제적 감가는 뭐만 있다? 회복 불가능한 감가 요인만 있다라는 걸 기억하실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감가 수정의 방법 중에 분해법이라는 건데 왜 분해법인지 보세요. 감가 요인을 분해했나요? 물, 기, 경으로 분해했고 회복 가능, 불가능으로도 분해했잖아요. 그래서 감가 요인 각각을 더했을 때 전체 감가가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얘가 욕먹는 이유 분해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분해하기 어려워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어디에 속하는지 대답해 보세요. 건물 벽이 파손됐어요. 물리적 감가다. 물리적 감가 맞죠? 기능적 감가다. 건물 벽이 파손되면 밖에 사람이 나를 보고 있죠. 밖에 소리 다 들리죠. 비도 들이치죠. 들이닥치잖아요. 그럼 기능도 저하돼요? 저하되지 않아요? 저하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 내부적 감가 요인인 물리적 감가와 기능적 감가는 칼로 물을 자르듯이 기본적으로 얘는 물리적 감가이기만 하대요, 기능적 감가이기만 하대요, 구분하기 어렵죠. 그럼 하다 보면 이 중으로 과다 계상될 수도 있겠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되셨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왜 내부적과 외부적의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지 설명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부적 요인 옆에다가 까불을 적어주시면 되네요. 가불. 그 다음 외부적 요인, 경제적 요인 옆에다가는 경불을 적어두시면 되죠. 경불을 웬다. 그렇게. 그 다음 감가 수정 방법에 내용 연수에 따른 방법이 있고 관찰감가법, 분해법이 있는데 분해법을 먼저 설명을 드린 거예요. 분해법의 체크 하나만. 지금 감가 요인 분해한 거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그 내용. 그리고 내용 연수에 따른 방법은 얘가 좀 연결을 해서 길게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잠깐만. 넘겨보시면 166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내용이 다 적혀 있죠.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자세히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 어딜 펴놓고 공부를 하시는 거냐면 165페이지를 딱 펴놓고 얘를 보고 뒤에 있는 내용들이 기억이 나시면 이 공부는 끝난 거죠. 그렇게 복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뒤를 찾아서 보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다. 이게 지금 원가법 부분과 수익환원법의 내용이 좀 길고 나머지는 되게 짧아요. 각각의 방법들이. 그래서 10분을 쉬고 그 다음 내용 정리해 볼게요. 10분 쉽니다.